다음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음씀연구소 박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크인을 할 건데요. 나의 기분을 숫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게 0이고 가장 좋은 게 10점이라면 지금 나의 기분이 몇 점인지 옆에 분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나의 기분, 나의 지금 상태, 컨디션을 보시는 거예요. 몇 점인지 얘기해 주시고 왜 그 점수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컨디션 체크해 보세요. 하셨어요? 거짐 10점? 자, 이쯤이면 다 하셨죠. 네. 감정 코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나의 기분이 지금 어떤지 체크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대화할 때 지금 기분이 어때?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러면 자기 기분을 잘 알아차림하는 사람은 나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그 기분이 풀리질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죠. 나 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일 테고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수치로 표현을 해보거나 아니면 색상으로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표현을 해보기도 해요. 날씨로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 맛으로 표현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기분이 어떤데? 씁쓸해. 안 좋구나. 지금 기분이 어떤데? 핑크핑크해.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 어떤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1번. 그래야 우리가 타인과 대화할 때도 충분히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감정 조절, 감정 코칭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체크인으로 지금 나의 기분을 숫자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 나의 감정이 훅 하고 올라왔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감정 중에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요?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감정이 훅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그 감정이란 우리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죠. 수없이 많은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요. 근데 좋은 감정이 너무 높게 가면 조증이죠. 또 우울한 감정이 너무 확 올라가면 우울증이죠. 또 과한 감정이 너무 올라가면 포악해.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성인은, 정말 진정한 리더는 감정에 큰 기복이 있지 않아요. 그냥 중립 상태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그 안에 불편함도 표현이 다 들어있고요. 감사의 표현도 들어있고요. 모든 표현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게 되지 않는 이유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먼저 링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링컨의 이야기. 대선 활동을 할 때인데요. 나를 엄청 폄하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그 사람이 있는 해당 지역에 유세를 하러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응? 지금이 기회다. 또?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남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역시 메타에 있는 분들은 달라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두려워하죠. 거기 피하고 싶고 아니면 싸우고 싶고 아니면 경호원들에게 그 사람 분명히 오늘 올 거야. 오늘 못 오게 다 막아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날도 여전히 그 사람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도 알았고요. 이미 그 사람이 너 오늘 잡들이하러 갈 거야. 선포도 했어요. 링컨이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구구절절. 그리고 그 편지를 어떻게 할게요? 안 붙였어. 책상 서랍에 넣고 나갔습니다. 이거는 심리치료, 심리상담할 때 행동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제 개인 코칭을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그 다음 일에 지장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글로 써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힘든 상황들, 무엇이 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뭐가 날 이렇게 초조하게 하지? 뭐가 이렇게 불편하지? 글로 막 적어봐요. 쭉 다 씁니다. 그리고 걔를 고이고이 접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 넣고요. 잠금 장치가 있으면 잠구라고 합니다. 금고가 있으면 금고에 넣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나 갔다 올게. 너 여기 있어. 행동치료. 나 따라오지 마. 나 갔다 올 거야.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지 능력이 희한하게 분리가 돼요. 희한하게. 감정을 그 금고 속에 넣고 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격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글로 적어서 어디다 꽁꽁 넣어놓고 나갔다 와요. 또는 잠깐 있어. 나중에 다시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 있잖아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후에 다시 한번 그 편지를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생각보다 간편한 답이 나오거든요. 링컨은 그렇게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까요? 정몽구 회장이에요. 지각 사건인데요. 회사에 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신입사원이 그 프로젝트를 맡았고요. 그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회장에게 직접 하는 날이었어요. 일반 직원이 회장을 만나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하니 전 회사가 난리가 났죠. 얼마나 의전부터 동선까지 다 준비를 해놨겠어요? 근데 웬걸 시간이 됐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예전 일이라서 핸드폰도 없죠?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이놈을 잘라 어째 이놈이 죽었어 살았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물었죠. 왜 늦었어? 근데 예측했던 그 답변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차가 막혔습니다. 라든지, 오다가 사고 났습니다. 라든지, 오다가 갑자기 뭐 가족이 아파서요. 라든지. 예상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 직원의 답은 제가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음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동차 회사 직원이 차가 없어서 늦었대요. 그것도 회장님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이었으면 지점장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린 그렇죠. 회장님이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중간 관리자가 그 꼴을 받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겠죠. 근데 정몽구 회장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호호! 차 한 대 줘. 그래서 그 직원에게 차를 선물했대요. 자, 마지막 이건희 회장 만나볼게요. 매장이라는 주제인데요. 키워드인데. 이건희 회장이 출장을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매장에 갔대요. 매장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다가 사장님 여기 이 작동이 안 됩니다. 얘 왜 안 될까요? 좀 되는 거를 좀 놓지 그래요. 그랬더니 내비둬요. 내 맘이지. 다른 거 봐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요즘 신제품도 나온 것 같던데 왜 이게 나와 있죠? 신제품이 비가 안 돼 있네요. 그랬더니 그냥 있는 것 중에서 봐요. 거참. 여기 회사 관리자라도 됩니까? 나 참 이러더래요.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 성명을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점은 그날 바로 폐점. 직원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럼 위에 두 사람과 아래 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셋 다 격한 감정이 올라왔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를 했냐가 결과가 역사가 다르게 남겨지죠. 근데 비단 저 사람들의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감정이 격해지는지 볼게요.
이게 뇌예요. 뇌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봤었을 때 떠올려 보세요. 회장님이 쓰러질 때 어디 잡고 쓰러져요? 내 20억을 갖고 넘어갔어. 이렇게 뒷목 잡잖아요. 나 어떻게 미쳤나 봐. 깜빡하고 놓고 왔어. 어디를 툭툭툭 때려요? 머리 중에서? 응. 나 몰라 미쳤나 봐. 이게 이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걸까요? 모르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마예요. 여기가 우리가 방금 회장님 쓰러졌던 뒷목이에요. 여기를 지하층이라고 해볼게요. 뇌간이라고 해요. 이 뇌간이 하는 일은요, 가장 생존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숨 쉬고 체온 조절하고 맥박을 조절하는 우리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가운데 있는 뇌는 변연계라고 해요. 여기는 감정,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감정, 기억, 성욕, 식욕을 담당하는 뇌예요. 여기를 1층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깜빡했어. 어떡해, 내 정신 좀 봐. 라고 했던 앞 이마,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하죠. 여기를 감정 조절하고 기획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뇌 손상됐어요. 그럼 전두엽이 다쳤네요.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 종종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두엽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조절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전두엽의 완성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보통 전두엽이 완성이 되어야 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두엽이 다쳤어.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다시 아기가 됐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기는 몇 살일까요? 7살? 좀 더 써요. 20살? 좀 더 써봐요. 50살. 평균 27살에 전두엽이 완성이 됩니다. 남자는 30세, 여자는 24세.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철이 늦게 든다는 말이 다 과학적인 말이래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존 가트맨 박사가 연구한 결과이고요. 감정 코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달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두엽이 있어요. 여기를 2층, 가장 기분 좋은 펜트하우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전두엽에 불이 켜져 있을 때, 펜트하우스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가장 기분 좋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반대로 뇌간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어떨까요? 가장 이성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이성적이지 못한 지하층, 뇌간에 불이 켜지면 전두엽에 불이 꺼져요. 그러면 이성적이지 못한 언행이 나오겠죠. PT에 띄우는 것처럼 너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머리는 뭐 그냥 째로 달고 다니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또 그럴 거야. 이렇게 막 몰아붙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기분 좋은 펜트하우스에 있는 전두엽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주변 환경이 안 좋고 나에게 어떠한 이슈가 자꾸 다가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전두엽에 불이 꺼지고 뇌간에 불이 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정지화면 아니죠? 지금 정지 일시정지 해제! 다시 재생 눌러! 공무원 강의가 세상 제일 어렵거든요. 강사들은 공무원 강의할 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공무원 강의를 만났던 게 공주시청에 350명 강의를 했어요. 시장님 맨 앞줄에 앉아 계시고 그분들도 여러분 같진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질문. 제가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다시 정리해보자면 전두엽과 뇌간이 있는데 전두엽이 불이 켜졌을 땐 우리가 사람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기획하고 분석하고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감정적인 이슈가 생겼어요? 그럼 얘가 불이 꺼져요. 그리고 얘가 불이 켜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숨 쉬는 거, 맥박, 호흡 조절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뇌간에 불이 켜졌을 때 하면 파충류의 뇌라고 일컫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분 좋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는 전두엽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전두엽에 불이 꺼지면 뇌간에 불이 켜지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파충류의 모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감정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냐, 어떻게 조율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요. 이성을 읽고 대화를 하다 보면 뇌간에 불이 켜져서 전두엽에 불이 꺼져서 파충류가 되는 건데 파충류가 격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위협을 느꼈을 때 또는 내가 격한 상황이 됐었을 때 파충류는 어떻게 합니까? 네, 도망가거나 또 하나는? 맞아요. 파충류는 딱 두 가지예요. 싸워서 물어뜯거나 아니면 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두엽에 불이 꺼지고 뇌간에 불이 켜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도피형으로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전두엽에 불이 꺼지고 뇌간에 불이 켜지게 되면 파충류가 되는데 그러면 공격적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사람, 도피형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사람 두 분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욕설하고 폭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요. 도피형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나만의 세계에서 혼자 입을 덮고 있거나 담배를 피거나 혼자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그냥 회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파충류가 되었을 때 나는 공격형으로 변하는지 도피형으로 변하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세요. 난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똑같이 다 전두엽에 불이 꺼질 때가 있고요. 뇌간에 불이 켜질 때가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얼만큼 빨리 내가 다시 뇌간에 불을 끄고 전두엽에 불을 켜는지가 사람마다 시간이 다를 뿐이죠.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뇌간에 불이 켜졌을 때 파충류가 되는데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어쩌라고요? 자, 이제 원리는 알았어요. 우리가 화 났을 때, 기분이 나빴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알겠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걸까요?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를 내는 건 좋은 거다? 좋지 않은 거다? 보통 우리는 잘할 때 어른들한테 이렇게 배우죠. 화내지 마. 화내지 말고 얘기해. 뭐서 지금 화를 내? 우린 이렇게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화 프로그램 할 때 제가 다루는 내용인데요. 화는 건강한 거예요.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쁜 감정이, 힘든 감정이 올라왔었을 때 상대에게 불편할 때는 화를 내는 게 건강한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 울지 말라는 건요. 굉장히 사람을 아프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화를 내요. 화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낼까요? 존 가트맨 박사가 감정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왜 개발을 했냐면요. 본인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박사인데 그 친구도 이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어요? 그 친구도 또 행복하지 않아요. 야, 남들은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러면 잘만 살더구만. 왜 우리 팔자는 왜 이러냐? 그럼 우리 연구해 볼래? 도대체 왜 너랑 나랑만 이렇게 자꾸 힘들게 사는 거야? 연구를 해보다 보니 싸움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화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싸우는 거 건강한 거예요.
화내는 거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싸우는지가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화낼 때 어떻게 내냐?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정당한 순간에. 지금 내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화를 내는 상황이 맞아? 지금 타이밍이 맞니?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화를 참는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500번 참고 10,000번 참다가 팍 터트려요. 그럼 상대는 그걸 알까요? 몰라요. 참은 줄 몰라요. 왜?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정말 많이 참았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쳤나 봐. 또라이야 뭐야. 왜 이래. 석 달 전에 했던 일을 지금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못 참아요 이제. 그리고 예전에 50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쭉 꺼내서 다다다다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는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 내가 이 화난 순간에 있었던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일만. 그 전에 참았던 499개의 화를 참았던 건 내 거예요. 버리세요. 지금 내가 화를 내는 상황에 이 사건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대화하다가 화를 내면 그 다음 코스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내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면 싸우게 되겠지? 그러면 큰일 나지? 그러면 관계의 단절이지? 그럼 참아야지. 그리고 점점 볼멘 소리만 나오게 되죠. 됐어, 몰라. 이렇게. 근데 건강한 대화법은요. 내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건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성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중립선에서 내가 왜 이런 게 불편했냐 하면 제가 방금 내가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는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짜증이 났어 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를 쓰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를 공격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아까 너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내가 순간 나한테 얘기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그거 나한테 얘기한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화법과 네가 아까 얘기할 때 나보고 안 했냐? 기분이 싹 나빠지더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반드시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이렇게 충분히 내가 불편한 상황을 상대에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훈련되지 않았죠? 가면서 화부터 내야 되는데 그럼 내가라고 하겠어요. 성질 죽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나요? 너한테 한 말이야. 그럼 어떡해? 예상 답안이 없는데? 그럼 그때 화내야 되나? 아니요. 저한테 한 거였어요. 어떤 상황이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잔잔하게. 이 앞에서 심박동수가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순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이정아 너 지금 파충류 될 거야? 전두엽 불 꺼졌어? 안 돼. 불 켜. 그리고 쉼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아야 깜짝 놀랐냐 쉼호흡해라 라고 하죠. 이거 다 그냥 있는 말 아니에요. 심장호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존 갑트맨 박사가 개발한 거이기도 하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숨 쉬는 것에 대해서 또 연구한 결과이기도 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쉴 때 나의 안 좋은 감정, 격한 감정들이 순화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7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내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그렇대요. 어떤 학자는 4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3.5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존 가트맨 박사에게 직접 교육받은 최성애 박사와 조벽 교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7초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순간에 정당한 방법으로 오타. 정당하게 화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순간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화를 내라. 자, 세 가지가 법칙이 있어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7초 들이마시고 7초 내뱉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7초 동안 숨을 마시는데요. 일단 의자에 딱 지탱을 하시고 양 발을 바닥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몸은 뒤에 의자에 쭉 뒤로 빼시고 허리를 딱 받치세요. 네.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한 손은 내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내 심장이 느끼는 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느껴지는 분도 계시고 안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눈은 살짝 감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 코끝을 보시면서 호흡을 하셔도 돼요. 7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내쉴 건데 7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온갖 깨끗한 산소는 내가 다 들이마셔서 내 코를 통해서 머리부터 어깨, 가슴, 배, 다리 쫙 순환을 합니다. 그렇게 7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내뱉을 때는 내 단전에 있는 호흡까지 쫙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이마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내쉬어요. 하나, 둘, 입으로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또 들이마실게요. 세상에 온갖 깨끗한 산소는 내가 지금 다 들이마시고 있고요. 내 머리, 어깨, 가슴, 배, 다리를 순환하고 있어요. 쑥 순환해서 안 좋은 기운, 안 좋은 노폐물들을 다 회전해서 내뱉습니다.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내 온몸에 있는 단전에 있는 조그만큼의 산소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세트를 다 마치신 분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지금쯤이면 끝났어요. 지금도 눈 감고 계신 건 이제 다른 데 가시는 거예요. 숨 쉬는 걸 보면 어느 정도의 책임감에 어깨가 눌려서 하는지가 보여요. 근데 지금 제가 잠깐 보여지기로는 대표님, 장 멘토님 되게 약간 좀 과한 책임감이 좀 있지 않나? 숨 쉬는 걸 보면 여기서 숨이 떠나지를 않아요. 숨을 쉴 때도 여기서 떠나질 않아서 그게 보이네요. 한번 잠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정당한 순간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화를 내는 것. 그래서 화는 절대 나쁜 게 아니다. 화는 건강한 거다. 정당하게 화를 내면 되는 거고 정당하게 내 기분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떠올렸던 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또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래. 감정 조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뇌관에 불이 켜지고 전두엽에 불이 꺼져서 아까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됐었던 상황이었네. 그럼 다시 나에게 그 상황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똑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실게요. 자, 지금 우리가 상대와 아까 주고받았던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아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또는 난 그래도 예전처럼 똑같이 할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나라면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라고 또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조언 한번 해주세요. 조언 말고 저라면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전두엽에 불이 켜져 있다면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외향형도 있을 테고 내향형도 있을 테고 감정형도 있을 테고 사고형도 있을 테고 MBTI 검사를 해보신 분은 내 성향이 어떤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MBTI 검사나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걸 해보면 내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내 표현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런다는 얘기는 내가 기쁠 때 또는 화났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향형 같은 경우는 갈등이 벌어졌으면 지금 당장 즉시 해결을 해야 돼요. 못 기다려요. 열불이 나요. 근데 내향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도망가요. 회피. 내향형은. 잠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외향형들은요. 생각하는 게 말로 바로바로 제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 왜 그랬어? 내가 난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아 참네. 그럼 너는 이게 외향형. 내향형들은요. 너 왜 그랬어? 이러면 그러면 앞에 있는 외향형은 복장 터져 죽어요. 너 내가 만만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얘기해봐. 대답해보라고. 그럼 내향형들은 아니 우리 와이프하고 시작하면 이야기하는 거 외향형은 세상에 그 시간들 중에 지금 제일 활발해. 외향형은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말로 바로바로 제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조기가 달려있어요. 근데 내향형은요. 사모님이 어떤 형이에요? 외양이 바로바로 나와요. 외향형? 저는 해피형이고. 내향형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정리가 되고 마침표까지 딱 찍혀져야 비로소 내가 왜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외향형하고 내향형하고 대화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리더로서 그 정도의 기본은 이제 알고 생활을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저는 외향형이고요. 저의 배우자는 내향형이에요. 7년 연애를 했는데요. 7년 연애 내내 싸웠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 앞에서 전 여친하고 30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학교 때. 저는 키가 요만하잖아요. 그 여자는 미스 춘향이었어요. 키가 이만해요. 학생 때. 대학교 3학년 때 나보다 쭉쭉빵빵인 더 예쁜 차를 가지고 또 심지어 다닌 여자랑 내 앞에서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날 소개를 안 시켜줘요.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그래서 얘기했죠.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앞에서 전 여친하고 말할 수 나는 소개도 안 시켜주고 뭐야 이게. 이 오빠가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시작이에요. 그렇게 7년을 연애하면서 주구장창 싸웠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시댁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첩 반상은 되나 봐요. 그래도 콜에 이렇게 가벼운 그릇도 안 써요. 다 한국도자기 무거운 거. 근데 그렇게 무거운 걸 반찬을 엄청 많이 그 접시를 쓰면서 하는 집인데 하루에 3번 문안 전화를 해야 되고요. 일주일에 기본 3번은 가서 인사를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자고 와야 되고. 이제 그러면 그에 걸맞는 배우자도 나를 좀 따뜻따뜻 해주거나 시댁에 가면 나를 좀 케어해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당구를 치러 가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오빠 친정에 올 때는 오빠는 자유분방한데 왜 시댁 가서는 나는 그렇게 그냥 안 해. 그럼 오빠도 그 친정 가서 좀 하든가. 눈이 이만하거든요. 잘못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하다가 첫 아이를 낳았어요. 4살 때 말문이 튀었거든요. 아들이 늦게 많이 튀었어요. 말하면서 동시에 문장을 줄줄줄줄 하더라고요. 재현아, 엄마 이거 뜨겁다고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왜 만졌어요? 그땐 제가 공부하기 전이었어요. 저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했을까요? 딱 그거. 빙고. 그래서 신랑이 미우면 얘가 미운 거예요. 뼛속까지. 10년 가까이를 내 우라통을 터지게 했던 그 꼴배기 싫었던 모습을 얘가 지금 하고 있어요. 신랑이 미우면 자고 있는 큰아들도 미워요. 그걸 달래느라고 술을 배웠어요.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왜 울어?
남의 일이 아니야? 둘째한테 얘기했죠. 재영아, 이거 뾰족해서 위험한 거라고 엄마가 만지지 말라는데 왜 만졌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이거 안 만질라니 나쁜 토니가 만져버. 나쁜 토니! 누굴 닮았을까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갔을까요? 오야 내 새끼. 그럴 수 있어요? 나쁜 손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다음에 안 그러면 돼요. 감사합니다. 엄마 최고. 내 새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성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외향형이었고 내 배우자는 내향형이었구나. 이 사람이 10년 넘도록 나를 주구장창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커다란 눈으로 나를 보면서 뭔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간 혼날 것 같고 저렇게 말해도 깨질 것 같고 약속 안 지켰는데 또 약속한다 그러면 또 혼날 것 같고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가족회의를 했죠. 내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이러이러하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검사를 해줄게. 한번 해봐봐. 웬걸. 찌까니하고 저는 영없이 외향형이고요. 그분하고 그분의 아들은 영락없이 내향형이었던 거예요.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정말 진심 어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애썼다 미정아. 너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외로웠는데. 말이 통해 먹어야 뭔 결혼 생활을 하지. 벽 보고도 이렇게는 외롭지 않을 텐데 대화가 안 되는 이 남자하고 한 번도 제대로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애썼다 미정아. 저 스스로에게 칭찬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대화의 방식도 대화하는 속도도 판단하는 속도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형 같은 경우에 갈등이 벌어지면 즉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가 내향형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빠른 사람이 느리게 가는 건 미쳐버리겠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어요. 느린 사람은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빨리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빠른 사람이 미쳐버리지만 느린 사람을 조금씩 맞추는 거 복장 터지지만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향형이라면 빨리 이야기, 빨리 답을 듣고 싶어도 그냥 허벅지 꼬집으세요. 그렇게. 그래서 내향형이 눈이 막 움직이고 방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 대답하는 것도 늦을 거예요. 지금 나를 갈구려고 그러는 거야. 진심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세상 그런 공포가 없어요. 그러면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 다시 이야기할까?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언제 다시 이야기할까? 박미정 강사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언제 다시 이야기할까? 5분 후에? 10분 후에? 15분 후에? 이렇게 하면 똑같이 또 숨 막히는 거예요. 상대에게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24시간이 넘지 않는 시간 내에서 그 안에서 한계를 지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를 주고 시간을 주면요. 내향형들은 또 그 사이에 막 돌아가요. 그리고 약속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향별로 대화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르다는 거. 두 번째 대표적인 건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싸웠어요. 우리가 연인인데 싸웠어요. 저는 감정형이에요. 이 오빠는 사고형이라고 쳐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너 지금 마음이 어떠냐? 나는 겁나 힘들다. 감정형은 이런 말이 듣고 싶어요. 근데 사고형들은요.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해결 위주로 먼저 가죠. 그럼 감정형들은 되게 서운해해요. 내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고 지금 해결 먼저 하겠다는 거야? 근본적인 내 마음에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해결만 하면 뭐해? 그럼 또 도돌이야. 대부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자들이 반대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여자들은 삐졌어. 해결된 줄 알았더니 또 삐졌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대화하는 속도, 그리고 대화하는 색상이 달라요. 세 번째, 남자, 여자와의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요. 오빠 잠깐 비디오 꺼야 할 것 같은데? 남성들은요, 성교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요.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남편들은 밤에 거사를 치르고 나면 다 화해가 된 줄 알아. 근데 여자들은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황새가 왔다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침 되면 또 기분이 또 나빠요. 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남편들은 미쳐버려요. 뭐요? 우리 어젯밤에 좋았잖아. 그럼 여자들은 미쳤어? 노망났어? 아니 어찌해서 그렇게 된 거지 뭘. 그리고 그날 밤에 남자는 또 열심히 충성. 그럼 또 아침에 잘 잤어? 오늘 더 이뻐졌네. 그 여자는 미쳤나벼. 왜 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성 여성의 차이점도 있어요. 여자는 마음이 먼저 풀려야 몸이 풀리고요. 남자는 몸이 먼저 풀려야 마음이 풀리는 또 속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딸 6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엄마가 참 아롱이 다롱이다. 그걸 니네 보고 하는 말인가 보다. 라고 할 정도로 한 뱃속에서 나온 저희도 다 다르고요. 저희 언니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도 달라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면 서로 다른 문화에서 만났고 또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더 다른 문화에서 만난 사람들이니 얼마나 우리는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언어만 같은 언어만 쓸 뿐이지 비구어적인 언어는 완전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내가 감정이 올라왔었을 때 전두엽이 꺼지고 뇌관이 켜졌어. 이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화가 날까? 이 사람 느려 터지는 거 볼 때마다 나무늘보 같아. 답답해 죽겠어. 또는 말을 너무 뾰족하게 해. 말을 너무 생각 없이 해. 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준인지 저 사람의 기준인지. 그런데 누구나 통용되는 기준치로 봤었을 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불편해, 무례해 라고 했었을 땐 어떻게 하라고요? 정당한 순간인지 보시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때 알아듣게 잔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혹시 제가 느낀 게 맞나요? 이렇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만해 보여요? 예. 귀엽다 했더니 강아지들도 작은 강아지일수록 짖어대는 거 아시죠? 큰 강아지들은요 짖지도 않아요. 이러고 턱 깨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그러면 작은 강아지들은 그 전에 계속 그러다가 큰 강아지가 그러면 아시죠?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정말 잔잔하게 있다가 딱 그 순간, 그 찰나를 딱 포착해서 잠깐만요. 제가 방금 이런 걸 느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큰 소리를 내고 내가 이 사람을 꾸짖고 내가 이 사람보다 막 원성을 높이면 내가 당신보다 위야 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일수록 정말 힘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가진 사람일수록 잔잔하게 겸손하게 한다는 거 잊지 않고 항상 우리가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체크아웃 할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는 뭘 높이고 뭘 낮추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라서 한 분씩 들어볼게요. 한 분씩. 1번으로 하는 귀염둥이. 전제하고 높이고 뒷목을 낮춰야 돼. 네. 짤막한 엔딩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또 그런 작동의 버튼이 눌려졌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감정 관리 잘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샘 연구소 박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